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오늘서부터 여러분들과 만나서 약 15회에 걸치는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 제목은 쉐마 그리고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쉐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아이들 위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공부 방법이 쉐마이고, 그 쉐마를 교육이 10년 지난 후 우리 아이들이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쉐마 그리고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또한 전환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첫 시간의 제목을 시대, 혁명을 마주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1988년, 1997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으셨습니까? 어떤 세상이 어디라 꿈꾸고 있었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들은 참으로 격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1980년대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198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980년이 되자마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좀 지난 후였지만 1987년도에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러시아 서기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아주 두 커다란 족적을 남긴 대통령들이었습니다. 1988년도에 이르러서는 서울 올림픽 대회가 있었고요. 역사적인 사건이 1989년에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89년 드디어 동유럽의 자유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청년 시절,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아이를 키우는 그런 시절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0년대에도 상당히 큰 격변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1995년 유럽연합이 창설되었습니다. 그렇게도 시끄럽게 만들었던 1996년 영국의 광우병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모두 놀랐습니다. 이러하면서 1980년도서부터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세상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흥분도 되고 염려도 되는 가운데 21세기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한국에 IMF 외환위기가 왔고요. 1998년 마치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도 찾아왔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방식으로 20세기의 마지막 10년 또 그전 10년, 2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1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세상은 들떴습니다. 21세기에는 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흥분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기다릴 것도 없었습니다. 계산상으로 한다면 2001년이 돼야 21세기가 되지만 세상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것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2000년 그 해 자체를 2000년 1월 1일을 21세기의 시작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2000년 1월 1일 온 세상은 새로운 희망찬 세기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경축 행사가 있었고 불꽃놀이가 있었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즈, 뉴스위크 무슨 잡지든지 다 그 해 1월 1일을 기념하는 불꽃놀이 장면이 화려하게 장식됐습니다. 타임즈, 뉴스위크지에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21세기는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지각색의 색깔로 불꽃놀이를 하고 수만 발을 쏘아대고 환호하고 그렇게 21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21세기를 그러한 세기로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1세기는 무엇인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또 그러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의 시작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시작 2001년 9월 11일 알다시피 대형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의 후속 사건으로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또 각종 전쟁들이 계속되었고 그 전쟁의 끝에 다다른 시점에 되어서는 세계 도처를 향해서 테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테러에 대한민국도 변방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테러의 대상이 되고 잡혀가고 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21세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17년뿐이 지나지 않지만 21세기도 무난한 시기는 아닌 것입니다. 또 다른 혼돈의 시기 같습니다. 그 첫 부분을, 첫 20년을 지금 우리는 전쟁과 테러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불안의 세기를, 이러한 불안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지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전망이 뚜렷한 어떠한 분석이나 또한 학설이나 이론 없이 그저 세계의 평범한 백성들은 좋아지리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단순히 살았을 뿐이지만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21세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예측 보고서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서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학계에서는 또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21세기에 대한 보고서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그 쏟아낸 보고서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던 우리의 삶의 시스템, 그 삶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테두리, 그러한 인식 체계, 그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다 그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21세기를 예측하는 보고서들은 다들 그러한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될 것이니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시스템, 우리의 생각의 체계, 우리 삶의 그 체계, 그것이 일정한 변화나 개선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이고도 혁신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인식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9세기 10년 동안은 어디를 가든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유행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망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느 학자도 21세기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 결과 아니면 명확한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망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직 딱 한 군데 미국 육군 대학원에서는 21세기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1990년도에 있었던 많은 전망들이 지금은 다 부질없는 전망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잊혀졌지만 미국 육군 대학원에서 내놨던 이 전망만큼은 지금 어쩌면
그렇게 정확히 맞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정확한 예측을 해놨습니다. 육군대학원에서 내린 전망입니다. 21세기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 특성입니다. 첫 번째, volatility라고 해서 예고 없는 신속하고 극단적인 변동성의 세계를 맞이할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변하는데 전혀 예측도 안 했고 예고도 없었었는데 아주 급작스럽게 극단적으로 변동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식시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은 고점을 찍었는데 내일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폭락했는데 내일은 또다시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갖다가 극단적인 변동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 세계에 있을 것이다.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어디를 가릴 것 없이 그러한 변동성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한 전망은 uncertainty. 이것은 uncertainty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다, 불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망이 정치와 또한 사회 일반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또 예측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고 또 대형 사건이 나서 기차가 탈선하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경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 전망한 것은 complexity라고 해서 아주 세상이 복잡하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했습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이런 방식이었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풀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한 문제들을 끌어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이었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했던 것이 ambiguity라고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동안은 해석을 해왔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망이 미국 육군대학원에서 발표한 21세기 예측 패러다임 속에 있었던 주요 주제들이었습니다. 극단적인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애매모호성,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뷰카 월드라고 하는 VUCA, 뷰카 월드라고 하는 21세기에 대한 전망이 지금은 정확히 맞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 15년, 17년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불확실성도 겪고 변동성도 겪고 모호성도 겪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겪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뷰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류 문화의 역사를 이렇게 단계별로 나열할 때 몇 가지 나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공룡들이 살던 시대도 있고, 그다음에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고, 청동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인류 문명을 구별하는 시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문명의 4대 문명지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따라서도 문명 시대사를 구분을 합니다.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 BC, 그 이후 AD 이렇게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상 살이를 이제까지 그렇게 나눠왔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육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이런 구분이 전혀 필요 없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문 기사들이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그의 취임 이후에 이제 세상은 둘로 갈라진다. 트럼프 이전 시대와 트럼프 이후 시대 갈라진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썼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극단적인 극한의 변동성을 갖고 온 정치 지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신문 기사는 그러한 제목으로 썼습니다. 극한 변동성의 시대가 왔다. 트럼프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트럼프로 말미암아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쓰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묶어서 트럼프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은 이전까지 그래도 살지는 못했고 그래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질서가 있었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고 그래도 조금 생각하면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트럼프 이후로부터는 그러한 것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있지도 않다라고 빗대어서 썼습니다. 우리가 그런 혼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용돌이 속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벅찰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17년 지금은 또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스크랩해 둡니다. 그 많은 기사들을 스크랩하는 가운데 21세기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글이 늘 나오냐 하면 지금은 혁명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글이 자주 나옵니다. 혁명. 혁명하면 이렇게 유쾌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놀라실 것이 우리 가슴은 종종 놀랍니다만은 놀라실 거 없습니다. 혁명이 무슨 혁명입니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뷰카 월드라고 하는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만으로도 한편으로는 힘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 찾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 더 뒤집어 써야 되는 하나의 도전은 이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혁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작년입니다.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에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다음에 사회학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이끌려 나갈지에 대한 전망을 하고 또 그 한 해에 대한 예측을 하고 어떤 사건들과 어떤 운동들이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보스 포럼의 회장님이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작년 다보스 포럼 공개석상에서 연설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위에 있고 그 혁명의 시대 바로 그 꼭대기에 지금 올라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대기보다는 시작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군요. 그 시작의 첫 물결에 같이 올라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증기기관차가 대표적인 모델로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절 증기기관으로 말미암아 기계화 생산이 이루어진 혁명이 제1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1784년에 있었던 그 1차 산업혁명이 1870년, 한 100년 사이를 두고서 쭉 유지되어 있다가 1870년 전기로 말미암아 전기의 발명, 그리고 전기로 말미암아 컨베이어 벨트 설비를 해서 대량 생산하는 그러한 공장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한 1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70년의 2차 산업혁명 이후에 다시 한 100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1965년에 컴퓨터가 대중에게 손을 보였습니다. 이 컴퓨터로 말미암아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1차와 2차와 3차 그 사이에는 100년의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준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예비하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은 1965년에 있었던 3차에서부터 50년 정도뿐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50년 사이에 세상은 아주 많이 변한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준비도 안 된 우리 일반 국민들 또 일반 세계민들 그들 위해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빅데이터 들어보셨습니까? 인공지능 AI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것을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혁명이 가져온 세상 만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5회 강의 중에 첫날 이 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시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이 시대가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이해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의 10년을 준비하면서 다가올 10년 이후의 세상을 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첫 강의를 혁명의 시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혁명의 시대 지금 한편으로는 덕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덕을 보고 있습니까? 편리한 기계 문명들의 혜택은 우리가 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그 기계화, 인공지능화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노동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없어질 것입니다. 기계가 다 할 겁니다.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할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죠. 작년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을 하나 만들려면 많은 사람이 공정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아디다스라고 하는 스포츠 회사에서는 운동화를 전적으로 기계 하나가 다 만들어내는 과정을 만들어냈고 그 신발이 이미 시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발 과정마다 공정마다 있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로봇이 이 일을 다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신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대에 쭉 줄을 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아마존 고우라고 하는 마트에 가면 내가 주워 담을 때마다 돈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대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샀던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모든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하던 대형 마트에 약 90명 내가 일하던 대형 마트에 단지 6명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주차 안내 로봇이 있고 하늘에는 택배 물건을 다루는 드론이 떠 있고
더욱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수술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에는 전문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다들 전문가입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수술들, 우리의 아픈 것들, 우리의 고쳐야 될 것들을 다들 고쳐왔습니다. 그런데 닥터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닥터 왓슨은 컴퓨터입니다. AI 지능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모든 병들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인체 구조에 대한 모든 데이터도 집어넣습니다. 그 수술 과정에 대한 것도 다 집어넣습니다. 이 닥터 왓슨이 의료진하고 같이 앉아서 항암, 암 치료 이후에 항암 처방 의사들하고 환자하고 닥터 왓슨하고 앉아서 쭉 이야기를 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항암 처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닥터 왓슨이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왓슨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조금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왓슨의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왓슨이 의사로서, 닥터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알지 못하게 혁명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겠죠. 이러한 혁명의 시대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입니까? 자라날 우리 아이들과 AI가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바로 이 혁명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작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정확한 소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문에 실린 기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파고가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5판을 하는 게임에서 3대 0으로 이미 이겼기 때문에 게임 전체는 이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째 대국도 했고 5번째 대국도 벌였습니다. 그 4번째 대국을 이세돌 기사가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4대 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 한 번 이긴 것, 그 한 번 이긴 것은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양보한 것이다 라고 하는 뜬소문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소식이 사실이건 아니건 두 번째 치고 인간과 AI가 직접 경쟁하는 시대가 이미 작년에 제4차 혁명 시대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1월 달에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이지 인간과 AI의 경쟁이 있었고 인간이 완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AI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현명해지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따라갈 수 없고 사실 AI와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의 양은 AI가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지기 때문에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10년 후의 세상, 그 2025년이 되면 세계의 모든 삶의, 인간 삶의 한 부분에 기계들이, 로봇들이, AI가 다 차지할 텐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문기사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쇼크 1년 후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통역사 인기가 완전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통역사 인기가 완전히 떨어졌고 대신에 AI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왕창 몰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저기 해외여행을 하신 분들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그분이 갖고 계셨던 스마트폰에 파파고라고 하는
통번역 서비스를 해주는 프로그램 앱 하나만 가지고 와서 일본 여행을 하고 중국 여행을 하고 또한 유럽 여행을 하고 오셨던 분들의 글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말고도 귀에다 장착만 하면 아니면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 곧바로 알아듣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듣고 곧바로 또 내 의사를 전달해주는 그러한 조그만 기계장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보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통역사는 별로 인기가 없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와 경쟁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의 시대 10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쉐마 그리고 10년 후는 그러한 10년도 제가 내다봤지만 쉐마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공부법인 쉐마는 10년을 걸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아이들은 태어나서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거치는데 그 성인식을 거치기 전에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준비해야 되는 교육적인 어떠한 결과물들, 혜택들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13살 될 때까지 모두 다 배웁니다. 그런 입장에서 유대인 아이들은 10년을 철저하게 10년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관심과 부모님의 관심과 또 지역사회의 관심과 또한 공동체의 관심을 통해서 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우는 그러한 공부들을 하게 되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공부들을 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특별한 역량 3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있더라도 로봇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저것은 문제이다, 저것은 풀어야 될 난제이다 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를 보고서 느끼는 인식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흘러가니까 살고 끌려가니까 또 떠밀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도 떠밀려가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기 삶의 문제에 대한 인식들 그런 역량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문제 해결 능력 그것들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으로서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AI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다음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능력, 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 역량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기계와 AI와 로봇과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을지라도 이 협력과 소통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좋은 역량이 됩니다. 이 3가지가 우리나라 미래부와 K스트라고 하는 기관에서 제시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목표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찾아내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고 기계와 협력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 우리 아이들의 2017년 오늘이 사교육을 받는 2살 배기 아이들로 이야기로 가득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사교육이 2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사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10년 후에 그 10년 후의 세상을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을 많이 한 아이 창의력이 더 떨어지더라 이런 신문 보고도 있습니다.
어릴 때 과도한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뇌신경이 불질러 태워지는 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또 주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질문 하나만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대문짝만하게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4살 배기에 8개 나라 말을 교육하는 것 괜찮을까요? 하면서 신문이 특집 기사를 따로냈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의 일은 아니지만 강남에 사는 또 어느 마을에 사는 부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4살 배기 때서부터 8개 국어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 아랍어, 독일어, 프랑스어, 할 수 있는 모든 언어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겠다고 4살 배기에게 8개 국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혁명의 시대에서 살아남을 것인가요? 자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살아남는다면 어떠한 품격과 어떠한 능력 때문에 살아남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지만 살아남는다면 어떤 품격과 능력 때문에 살아남을지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문제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공부하는 이 시대, 우리의 배움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앞으로 강의가 계속될 겁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